네, 기자회견을 방불케 할 정도로 오늘 뜨거운 취재열기와 함께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늘 사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진짜 엄청난 예매 경쟁을 뚫고 오늘 오신 분들이에요. 감독님부터 오늘 자리하신 관객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씩 해주시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다른 예매를 통과하기 위해서 다른 검지손가락을 자랑하시는 분을 모시고 사실 저희가 뭐 라이브톡도 하고 여러 행사를 했는데 이렇게 직접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이 영화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기분이 좋고 어떤 질문들을 하실까 그런 궁금증도 있고 1시간 동안 알차게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리플프레스에서 혜원 역을 맡은 김태기라고 합니다. 사실 메가테크라는 거를 잘 몰라가지고 이름만 듣기로는 굉장히 활기찬 느낌인 줄 알았는데 기자 간다면 되게 갑자기 긴장되는데요. 즐거운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얘기 많이 대화 많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자기소개를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리틀 포레스트에서 재하역을 맡은 유준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무대 인사를 계속 연결해서 오다 보니까 하루 종일 같이 MT 다니는 느낌이 또 느낌이 다르네요. 그래도 이제 무대 인사는 되게 짧고 아쉽지만 또 여기서는 이제 영화 이야기도 나누고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나 얘기할 거리도 너무 많으니까 같이 1시간 동안 따뜻한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화가 개봉하고 나서 관객 여러분들과 직접 만나는 자리에 오면은 손 피켓을 만들어 오신 문구들을 읽는 재미들이 또 있는데 오늘 오신 분들 센스 장난 아니에요. 작은 숲, 큰 시교, 해리포터 난리 났네요. 유준열, 재하야, 은내가자, 이한기 가족께 많은 분들이 음악 문구 만들어 주셨는데요. 감사하고요. 영화를 보신 소감이 어떠신지 굉장히 궁금한데 아마 건강한 방식으로 정성껏 살고 싶어지는 정말 예쁘고 귀한 영화를 만난 것 같다는 느낌은 우리 모두가 비슷하게 공유하고 있는 느낌이 아닐까 싶고요. 윤수명 감독님께 먼저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간 굉장히 다양한 장르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로 영화를 찍어 오셨지만 이번 영화 같은 경우는 특히 계절이 바뀌는 풍경을 천천히 바라보셔야 했고 또 시간을 묵묵히 견디는 작업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감독님에게 새로운 한계가 되는 작업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떠셨어요? 제가 한 7년 전쯤에 소 한 마리를 데리고 한 2개월 동안 로드무비를 찍은 적이 있어요. 시골을 다니면서 그때도 우리가 찍었던 의성도 갔었는데 이제 그런 그 봄에 2개월 동안 소와 함께 여행을 했었는데 굉장히 저는 그때도 굉장히 행복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행복한 작업을 봄이 아니라 다른 세계절 다 포함해서 사계절을 같이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뭐 시간이 많이 걸린다 뭐 여러 가지 좀 네 번의 팀을 꾸려야 되니까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느낌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워낙 시골을 좋아하고 자연을 좋아하고 현장에 늘 닭이나 개나 뭐 이렇게 동물들이 있어서 저는 특별히 좀 어려움을 모르고 찍었던 것 같아요. 우리의 예쁜 회원 김대리 배우님께도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본 원작을 보신 분도 계시고 뭐 만화로 접하셨든 일본 영화로 접하셨든 원작을 아직 보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원작과 비교하면은 이 영화는 풍광보다 인물의 감정과 변화에 조금 더 깊숙이 밀착해 있는 느낌을 주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캐릭터의 사연이 조금 더 면밀하게 조명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촬영 자체가 배우에게 굉장히 긴 시간 집중력을 요구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배우가 가진 원래 에너지라던가 기질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촬영 현장이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영화를 통해서 또 우리가 김태희 배우의 그 모습을 많이 목격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혜원을 통해서 자연스러운 내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과 또 연기를 한다는 자각 사이의 어떤 균형을 잡는 것, 이것이 혜원을 연기할 때 가장 숙제이자 어려운 점 같은 것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어떠셨어요? 긴장되는 자리가 많네요. 질문이. 네, 일단 사계절을 촬영하는 영화고 또 저희 영화 특성상 뭐 어떤 긴장되는 부분이라거나 뭔가 인물이 어떤 걸 감추고 있고 막 뭐 스릴러가 등장한다거나 그런 종류의 영화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상적인 모습이 많이 드러나는 영화고 하다 보니까 계속 깎아내고 좀 비워내는 게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하면서 최대한 과장하지 않고 나의 보통 모습보다도 더 덜어내는 것, 예, 그것에 조금 치중했던 것 같아요. 너무 많은 부분이 제 모습으로 채워져 있는 영화니까 조금이라도 이게 그 영화에 묻어나지 않는 모습이 좀 보이면은 좀 관객분들이 그 2시간 동안을 조금 견디기 힘드실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여러 아니요. 네. 긴장해가지고 집중합시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덜어내고자 애를 썼던 것. 네. 그리고 또 원작에도 물론 그 주인공의 친구들이 등장하기도 해요. 그래서 류준열 배우가 연기한 재하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일본 영화에도 유타라는 남자 사람 친구로 등장하는 캐릭터가 있긴 하지만 이 영화에서는 훨씬 비중도 커지고 캐릭터의 역할 자체가 좀 달라졌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영화는 혜원의 친구들 그리고 문소리 배우가 연기한 혜원의 엄마 그들과의 관계 맺기 방식을 통해서 모두가 선택하는 삶이라는 주제가 조금 더 분명하게 새겨진 면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류준열 배우님께서 이 재하라는 캐릭터를 시나리오를 처음 받으시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영화 안에서 재하가 소화해야 할 그 캐릭터는 뭐를 보여줘야 하는 캐릭터라고 생각하셨을지 궁금해요. 대답해 주실 수 있을까요? 못한다고 좀 아니 이렇게 영화 팬들을 이렇게 만나다 보면은 한 분 한 분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망원경 하시는 분이랑 아이 컨택이 돼가지고 웃었습니다.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재하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원작을 만화를 1권만 봤어요. 감독님이 1권만 선물해 주셔가지고 1권 보고 그래서 정확히 이제 마무리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는데 제 대본을 읽었을 때는 어쨌든 이 이야기는 화자가 혜원이고 혜원이에게 이 주변 사람들이 어떤 영향을 주는가가 제일 관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은숙이 같이 원래 이 농촌에 살면서 주는 어떤 여러 가지 고민들을 혜원이에게 얘기하면서 자극을 주는 반면에 재하 같은 경우는 이미 혜원이가 했던 고민들을 먼저 겪고 먼저 답을 찾고 먼저 돌아와서 만나는 그런 친구예요. 이게 선배나 오빠였으면 좀 얘기가 달라졌을 텐데 친구라는 점에서 굉장히 매력을 느꼈고 이게 친구끼리 할 수 있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런 지점에서 이렇게 영화를 다 보고 나니까 그 기주 씨가 어떻게 보면 재하는 굉장히 잔인하다고 근데 저도 보면서 되게 좀 잔인하다고 느끼는 지점들이 있었어요. 뭐 이렇게 툭툭 내뱉지만 가슴을 되게 후벼파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저도 하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걱정을 하긴 했었는데
사실은 그 혜원 씨가 굉장히 그걸 잘 받아주셔가지고 제가 그렇게 밉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만큼 이런 둘 사이, 셋 사이의 케미가 되게 중요한 지점이었고 친구끼리 이렇게 조금 얘기하다 보면 은숙이랑은 사실은 싸우잖아요. 싸웠다기보다는 다툼이 있었는데 재하랑은 또 그런 지점이 없거든요. 사실은 재하가 더 나쁜 친구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이 영화의 또 중요한 설정 중에 하나는 나를 위해서 또 혹은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건강한 재료로 정성껏 음식을 차려서 맛있게 먹는다라는 설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과정을 통해서 혜원이 상처받고 좀 낮아졌던 자존감을 회복하는 계기이기도 하고 또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따뜻한 방식으로 위로하고 사랑하는 매개로서 이 영화에서 음식이란 모티브가 사용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배우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혜원이 여기서 요리를 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의 존재, 그러니까 스타 배우가 아니라 아까 김태리와 류준열이라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존재를 단단히 지켜가기 위한 습관 같은 게 평소에 있는지 궁금해요. 뭐 요리를 한다는 방식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기타 등등 다른 방식도 각자만의 방식이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삭제하는 거예요. 기억을 폭파시키는 거죠. 오래 생각하면은 이제 안 좋은 쪽으로만 흘러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좀 소거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마음처럼 쉬운 거는 아닌데요. 예전에는 그래서 잠만 자면은 그게 잘 소거가 됐었는데 요즘은 그게 잘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고민이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작품을 하면서 알게 된 것 같은데요. 이게 제가 작품을 만나고 배역을 만나면서 그 배역 안에서 저를 찾는 작업을 많이 하는데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재하를 찍고 있는 경우에는 재하처럼 행동하는 평상시의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이게 뭐 흔히 얘기하는 몰입을 하고 뭐 배역에 빠져들어서 그렇게 살고 그런 측면보다도 이 인물을 알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제 안에서 재하랑 제일 같은 부분들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촬영 전이나 후에도 재하의 비슷한 모습을 찾아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질문에는 어떻게 보면 반대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런 거를 서로 주고받다 보면은 저 자신을 스스로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런 작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음 작품 준비할 때도 좀 그쪽으로 많이 가고 있어서 이게 이런 재미가 있구나, 이렇게 연기하는 방법이 있구나라고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또한 굉장히 배우다운 답변이었죠. 그렇다고 김태리 배우님 답변이 배우답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고 네, 요리 관련해서 임순례 감독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영화는 굉장히 오감을 자극하는 그리고 또 혜원의 개인사와 관련된 기억을 소환하는 요리들로 아주 잘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왜 여기서 요리는 항상 혜원의 몫인가 혹은 한 음식만 은숙의 몫인가라는 생각이 잠깐 들긴 했거든요. 아마도 재하가 한 번쯤 요리를 한다라는 설정을 분명히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이 영화에서 그때 드러나지 않아서 약간 아쉬웠던 관객 중에 한 명이에요. 분명히 그 부분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네, 원래 시나리오에 그 재하가 구여친 보내고 이제 은숙이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여서 와가지고 이제 매운 요리를 하고 이제 둘이서 먹고 있을 때 재하도 이제 여자친구 때문에 심란한 마음을 달래려고 와서 또 재하가 요리를 해서 또 셋이 같이 먹고 뭐 이런 시나리오가 원래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재하가 뭐 농사 짓는 모습도 친구들과 어울려서 노는 모습도 좋지만 또 요리를 하는 그 남자가 요리를 하는 모습도 좋을 것 같아서 처음부터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가 런닝타임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 요리 장면이 생각보다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가지고 또 재하가 또 얼마나 요리를 하려면 그 과정이 지난하겠습니까? 여자들보다 더 지난할 텐데.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보통 대부분은 만약에 시나리오에서 그런 정도의 어떤 의미라든지 어떤 기획이 있으면 어느 정도 찍어놓고 나중에 편집 때 판단을 하기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되게 시간이나 여러 가지 그 재원들이 되게 그 컴팩트해가지고 나중에 잘릴 것 같은 거는 찍지 말자라는 철저한 차에 아예 찍지는 않았습니다. 만약에 혹시나 영화에 소편이 등장한다면 재하가 요리하는 장면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바람을 한번 살짝 얹어볼게요. 영화 엔드 크레딧이 올라가는 과정을 유심히 보신 분이라면 알겠지만 저는 이 영화가 매 순간 굉장히 감동적이고 저의 마음을 울리는 어떤 크게 치는 마음을 울림으로 다가오는 영화였지만 엔드 크레딧에 있는 마지막 한 줄도 굉장히 제 마음을 울렸거든요. 그 엔드 크레딧 한 줄이 뭐였냐면 리틀 포레스트를 만들 수 있도록 도움 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모든 동식물에게 감사드립니다 했어요. 이 문구가 이 영화를 대하는 제작진 전체의 마음, 태도 같은 것들을 반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감독님 이 문구를 넣으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저희가 오구라는 그 이름이 있잖아요, 강아지한테. 그래서 뭐 나름대로 저희 영화에 여러 이제 뭐 그 동물들이 나오는데 이름을 저희가 구자 돌림으로 다 붙였었어요. 그 닭은 알을 낳기 때문에 애구, 벌레는 벌고, 달팽이는 달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름을 다 구자 돌림으로 지었고 나중에 엔드 크레딧에 넣어주자라고 다 약속을 했는데 그 PD님이 이렇게 엔드 크레딧 정리하시다가 살짝 까먹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마지막에 동식물로 퉁친 거예요. 그래도 굉장히 따뜻한 한 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한국 영화에서 그런 식으로 품이 넓고 다정한 엔드 크레딧을 본 기억이 없는데 이 영화가 보여준 전체의 태도와 엔드 크레딧까지 마지막 한 줄까지 닮아있는 모습을 본 것 같아서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또 혜원과 엄마의 관계를 조금 더 집중해서 풀어냈다는 것이 원작과의 가장 큰 차이점일 텐데요. 이 드라마가 한층 강해진 각색을 통해서 혜원이 엄마의 작은 숲, 그러니까 리틀 포레스트를 이해하고 그게 무엇이었는지 깨달아가는 과정의 드라마가 꽤 진하게 그려진 셈이에요. 그래서 혜원을 연기한 김태리 배우님께서 이 설정이 혜원이라는 인물을 이해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왜냐하면 원작에서는 물론 원작도 좋은 영화지만 요리하는 캐릭터 이상의 무언가의 감정을 받기는 조금 어려운 게 사실이거든요. 네, 제가 혜원이라는 인물을 연기하면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지점 두 가지가 첫 번째가 이 아이가 진짜 그 마을에서 나고 자라서 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처럼 보여야 한다와 혜원이의 엄마에 대한 전사가 잘 표현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점이었어요. 초반에는 엄마 부분이 이제 시나리오에 굉장히 파편적으로 이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좀 다른 이야기들보다 좀 방점이 안 찍히는 것 같은 느낌도 많이 들어서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저는 나온 이제 영화 이제 완성된 영화를 보고 엄마 너무 만족스러웠고요. 이제 혜원이한테 엄마가 너무 중요한 지점이 있죠. 엄마와 함께 지내면서 이제 강인해진 그 모습들 외에도 이제 도시 생활을 하면서 이제 잊혀지게 된 엄마와의 그 내가 자라온 그 기억들, 나의 뿌리 그런 것들이 좀 굉장히 약해지잖아요. 그러면서 시골에 돌아와서 엄마와 있었던 일들을 회상하고 추억하고 요리들도 만들어보고 하면서 이제 그때 그 시절 내가 단단하고 뿌리 심어진 그 시절을 회상하게 되면서 이제 어떤 성장 이런 거를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엄마라는 전사를 저희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부분으로 좀 상상도 해보고 시나리오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들도 상상해보고 좀 구체적으로 좀 만들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그 혜원의 엄마를 연기한 문소리 배우 같은 경우는 유순재 감독님과 또 전작을 통해서 끈끈한 인연을 가진 배우이기도 하고
그 배우가 굉장히 분절적으로 짧게 등장하지만 그 장면마다 그 배우가 가진 품위라는 것이 대체 어떤 것이고, 그리고 그 배우가 영화에 기여하는 방식, 그리고 감독과 영화가 그 배우를 존중하는 방식 같은 것들을 엄마가 등장하는 장면에서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유준열 배우님은 이 영화를 찍을 때 다른 영화들을 다수 같이 촬영하고 계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독전이랑 침묵 같은 영화들을 당시에 같이 찍고 계셨는데, 그 독전은 아직 우리가 못 봤지만 그 침묵이나 기존에 최근 개봉했던 영화들 보면 장르의 격이 조금 세게 두드러지는 영화들에서 활약을 주로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리틀 포레스트가 이 배우가 굉장히 좋은 시기에 편안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환기가 됐을 것 같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배우가 개인적으로 이 영화를 촬영하면서 진행하면서 받은 어떤 좋은 에너지, 자신감, 기운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그 제작 보고회 때, 제작 발표회 때 또 얘기 들었는데, 저는 사실은 이제 얘기하기 편하게는 좀 쉬러 간다는 느낌으로 현장을 왔었어요. 그래서 뭐 복장은 이제 뭐 놀러 왔냐, 대충 하고 갔냐, 뭐 이런 식으로 농담도 하고 그러셨는데, 이게 연기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열심히 준비한 작품이 있는가 하면, 좀 말을 조금만 잘못해도 이상하게 들릴 수가 있는데, 좀 편하게 했다고 할게요. 네. 편하게 한 작품들이 있는데, 지금 이 리틀 포레스트를 보고 나니까 편하게 한 작품들이 오히려 좋은 결과물로 나오는 경우가 이 작품 중에 하나, 그러니까 여러 작품 중에 이 작품이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많이 열심히 한 작품은 오히려 제 마음에 안 들 때가 있고, 이 작품은 되게 기분이 좋다, 이런 게 있었는데, 거기에 힘은 그 감독님도 감독님이지만 이 테리 씨나 기주 씨의 역할이 진짜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민을 별로 안 하고 연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주는 에너지가 너무너무 좋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재하가 혜원을 얘기하게 되고, 그 다음에 혜원이 재하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개인적인 얘기들을 나누는 게 그런 식으로 나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무대 인사를 다니다 보니까 사실 그 테리 씨도 좀 오랜만에 이렇게 스케줄을 같이 하는 건데, 촬영이 끝난 지가 좀 됐으니까. 근데 무대 인사를 하면서 더 느끼는 건데, 진짜 이 친구가 굉장히 좋은 친구구나, 진국이구나, 민망하라고 하는 소리예요. 그런 걸 정말 더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친구랑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좋은 연기가 나왔구나. 그 말은 뭐냐면, 진짜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사적인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나눴거든요. 뭐 김숙희는 집안 얘기도, 집안사도 얘기할 정도로. 근데 그런 얘기들이 재하와 혜원의 관계를 다지는 되게 큰 역할을 했다는 거를 이 완성된 영화를 보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어떤 배우 관계에서 이제 촬영이 끝나고 뭐 어색하지 않게, 혹은 뭐 좋은 추억을 함께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편하게 촬영장에서 편하려고 했다는 어떤 그런 과정이었다면,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 사람을 알고 나를 알고 그렇게 같이 연기를 하면 좋은 연기가 나오는구나. 많은 작품 안에서, 텍스트 안에서 많은 고민을 안 해도 그런 연기가 나오는구나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근데 질문이 뭐였죠? 회복한 자신감 같은 거나 이 영화를 통해 얻은 좋은 기운에 대해 여쭤봤는데, 그 좋은 기운. 네, 충분히 대답해 주신 것 같아요. 대답이 됐죠?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그 젊은 남자 배우들이 그들의 선택이 뭐 우매하다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장르적인 결에서 돋보이는 선택들을 하기가 쉬운 나이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조금 더 대중의 눈에 강렬하게 인식이 될 수 있는 선택인 것도 분명한 것 같고요. 류준열 배우가 이렇게 편안하게 물 흐르듯이 연기할 수 있는 배우라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이 영화를 택한 것도 굉장한 용기라고 생각하고, 또 20대 남자 배우들, 30대 남자 배우들이 흔하게 할 수 있는 선택들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화 속의 류준열 배우가 기준이나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좋은 연기를 보여줬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독님께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리고 관객석으로 마이크를 넘겨보려고 하는데요.
감독님이 96년도에 만드신 새 친구라는 영화를 떠올려 보면 같은 젊은 세대 얘기를 하는데 정말 어두컴컴 막 어둠침침하지 않습니까? 그 영화는 정말 미래가 안 보일 정도로 너무너무 어두운 청년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2018년에는 이렇게 푸릇하고 예쁘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영화를 만드셨어요. 같은 세대를 중심에 놓고 조금 시간의 변화가 보인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감독님은 그 두 영화를 만드는 사이에 실제로 젊은 세대를 바라보는 혹은 젊은 세대를 둘러싸는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가 생기셨을까요? 제가 96년에 그렸던 그 한국 사회하고 또 지금의 한국 사회하고 더 사회 자체가 밝아졌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또 인물들이 처한 상황이 지금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데 이제 영화의 톤은 상당히 다른데 저는 그게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첫 영화의 그 당시의 그 당시의 젊은 세대들이 자신들이 느끼는 어떤 좌절이나 불안함을 해소하는 방식과 또 지금의 2018년의 젊은 세대들이 또 자신들의 상황을 비슷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표현하고 영위하는 스타일의 차이가 일단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왜냐면 지금의 젊은이들이 자신이 미래가 안 보이고 불안하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 매몰되기보다는 그 안에서 또 나름대로 어떤 작은 그 즐거움이나 행복이나 자기들만의 방식을 찾아가려고 되게 다양한 어떤 노력들을 하는 모습들이 일단 그 인물들 자신의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저도 젊었을 때는 어떤 사회 구조나 체제의 어떤 좌절감에 대해서 너무 크게 느끼고 굉장히 저 스스로도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고 그랬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나이가 좀 드니까 어차피 안 되는 거 너무 우울하게 살지 말자. 인생관의 변화가 좀 온 것 같습니다. 조금은 그리고 이제 제가 영화를 제가 전방적으로 우울하게 느낀다라고 하더라도 그것들을 관객들하고 공유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또 너무 제 스타일을 고집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관객들하고 조금 더 접점을 찾아가려고 하는 노력의 일환도 있는 것 같고요. 또 그 배역 안에 이런 젊은이들을 표현해 주신 세 명의 배우 자체의 어떤 에너지나 캐릭터나 이런 것들이 또 훨씬 더 밝게 표현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중첩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감독님의 생각과 배우들의 에너지, 굉장히 좋은 시너지를 우리가 이 영화를 통해서 본 것 같습니다. 관객 질문을 이제 받아볼 텐데요. 상영관이 넓기 때문에 미리 양해를 부탁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인상차기로 관객을 지목할 수 있다는 점 일단 양해 부탁드리고요. 질문이 오늘 있으신 분이라든가. 그리고 또 하나는 질문하실 것들이 많으실 거기 때문에 고르고 골라서 한 명당 한 가지 질문만 양해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릴게요. 저기 이렇게 손 흔들고 계신 분께 마이크 드릴까요? 갈색 옷 입으신 분이요. 사이드에 계신 관객분. 앞에 계신 분이었지만 어쨌든 마이크 주셨으니 질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대구에서 온 신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를 보면서 네 번째 부분인데 항상 같은 지점에서 울컥하는 분이 있었거든. 그 세연이 엄마의 편지 마지막 문장이었는데요. 우리가 잘 돌아오기 위해서 출발하는 지점에 서 있다고 생각하다 그런 얘기가 있는 문장인데 감독님께서는 출발하고 돌아오고 또 다시 출발하고 그런 게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저에게 왜 그렇게 어려운 이 대답만 한 시간을 들어도 괜찮을 것 같긴 하지만 아니 제가 약간 나이 탓으로 가는 기가 먹어가지고 끝에를 잘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질문이 이 영화에서 엄마가 얘기한 출발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 그거를 묻는 것인가요? 저는 혜원이 기준인 것 같은데요. 혜원이 같은 경우는 은연을 처음에 갔다가
취직에 어려움을 느끼고 고향에 돌아왔지만 또뭐 공사를 지면서 살 수도 있고 다시 다른 지역으로 나가지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성이라든지 그런 집이라든지 그런 게 사람마다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지금 오랜 취업 준비 기간에 이제 막 취직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일을 배우기에 바쁘지만 또 다른 길이라든지 세무생의 길을 가는 또 다른 출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회원이라는 인물을 기준으로 지금 그런 대한 출발점 어떤 마음가짐으로 시작하고 있는지 두 번째 들어도 제 나름대로 설명을 드리면 사실 엄마하고 혜원이가 이렇게 집을 나가는 장면들이 여러 개가 보이잖아요. 뭐 엄마는 새로운 삶을 찾아서 떠났고 혜원이도 이제 고등학교 때 서울로 가면서 한번 떠났고 또 나중에 또 다시 서울로 돌아가면서 떠나고 여기 마당을 떠나는 그런 장면들이 보이는데 지금 우리가 떠나는 것은 보다 잘 돌아오기 위한 출발선상이 있다고 생각해. 아마 그 말씀인 것 같은데 저가 나레이션에 실었던 뜻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혜원이가 다시 실패했다고 돌아오던 아니면 엄마가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밖에서 보낸 시간, 서울에서 보낸 시간, 또 엄마가 보낸 시간들이 결코 의미 없는 시간은 아니라는 그게 앞 대사에 나오고요. 어떤 시간을 벌었던지 간에 그 시간들이 자신의 인생에 큰 도움이 되고 결코 실패의 시간이 아니다. 그런 이제 의미를 전달해 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질문을 하신 분이 지금 보내시는 어떤 그런 시간들, 좀 남들이 보기에 실패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본인에게는 허투루 보낸 시간이 아니고 큰 자양분이 될 시간이라고 믿으시고 또 그게 사실이고 그러니까 그 시간을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보내시면 나중에 좋은 귀환으로 보상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대답이 됐나요? 질문하신 분뿐만 아니라 근데 더 이상은 못을. 질문하신 분뿐만 아니라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께 좋은 위로가 됐을 것 같고요. 다음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아까 그 앞에 손을 드신 분, 네, 이제 마이크 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에서 온 원소연이라고 합니다. 영화를 봤을 때 혜원이는 힘들 때 찾아갈 곳, 즉 고향이 있었는데 배우분과 감독님께는 그런 장소가 있나요? 힘들 때 찾아가는 곳, 네, 어디가 있으신지 유진열 배우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축구 코트.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생각나는 거 막 얘기할게요. 일단 저는 요즘에 집에 좀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집을 그런 거 있죠. 왜 이게 가만히 집에 앉아 있다가 이거 여기다 옮겨야겠다. 갑자기 뭐 아세요? 이렇게 막 장 위치를 바꾼다든가 뭐 그런 걸 하기도 하고 뭐 그런 시간. 근데 확실히 이 배우 데뷔를 하고 나서 확실히 이 동네 친구들이나 축구팀에 더 이렇게 애정이 쌓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축구팀 같은 경우에는 참. 그러니까 남들은 뭐 축구 좋아해서 가는 걸 수도 있는데 축구팀 형들이나 동생들이 너무 가족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 있으면은 한마디도 안 하고 웃기만 하다가 오거든요. 그렇게 마음이 편한 그런 데가 돌아갈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데뷔하기 전에는 오히려 영화 공부하고 영화 고민하고 글 쓰고 이런 친구들이랑 굉장히 많이 어울렸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친구들이랑 되게 소원했는데 데뷔하고 나니까 어딜 가도 다 그런 사람들, 스태프분들도 그렇고 매니저 친구도 그렇고 다 우리 일을 하면서 만나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일이 끝났을 때는 글로 가고 싶은 거예요, 계속. 근데 이제 24시간 중에 진짜 많은 시간을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함에도 쉴 때는 이제 글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런 어떤 삶의 균형, 밸런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게 되면서 절대적으로 그들과 더 많이 만나고 호흡하고 있어요. 그게 아마 좀 돌아갈 곳인데 비슷하지 않으실까. 일 끝나고 직원들이랑 또 같이 밥 먹고 직원들이랑 같이 여행 가고 뭐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뭐 그런 느낌이랄까. 네. 어떠세요? 저도 고향이 서울이라서요. 저는 약간 다른 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자면요. 저는 어떤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내가 이 일을, 그러니까 내가 직업으로 선택한 이 일을 하다가 뭔가 너무너무 엉키고 힘들어서 이제 관둬야 한다. 그러면은 저는 좀 미련 없이 나는 관둘 수 있어. 상관없어. 하는 마음가짐이 어딘가 한켠에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실제로 내가 그 상황이 됐을 때 그런다는 말이 아니라 그냥 어떤 내 마음 한켠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제가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부딪히고 싸우고 할 때 상당히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희 영화 할 때 안 그만둬줘서 너무 고맙고요. 저는 그 인터뷰 때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뭐 많은 분들이 뭐 감독님은 스트레스 안 느끼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도 당연히 힘들 때 많고 스트레스를 당연히 느끼는데 저는 이상하게 자연 속에 있으면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져요. 아무리 화나는 일도 이렇게 자연을 보고 있으면 그래서 저도 반려견이 있어서 우리 강아지랑 뭐 마당에서 놀거나 같이 산책 가거나 아니면은 자연이 있는 곳으로 가서 좀 시간을 보내면 제가 좀 이렇게 복잡했던 마음들이 다 금방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그 리틀 포레스트라는 게 사실 대단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더 좁혀서 얘기하면 그냥 취미 같은 걸 수도 있어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들, 뭐 독서도 되고 영화 감상도 되고 뭐 정말 뭐 TV 보면서 뭐 이렇게 뭐 군것질 하는 것도 되고 그런 것들을 소홀히 여기지 않으시고 그런 숨쉴 구멍을 만들어 두시면 더 좀 살기 편안하실 것 같아요. 영화의 메시지대로 모두 우리만의 작은 숲을 찾읍시다. 네, 이번엔 중앙열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중앙열 지금 눈이 부셔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제하 오부직에 멋지다 판넬 들고 계신 분께 마이크 한번 드려볼까요? 판넬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마이크 전달 상태. 여기 앞에 계신 분이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에서 온 김은실이라고 하는데요. 목소리가 조금 쉬어서 죄송합니다. 기사에서 배우님께서 그 애드립에 그런 좀 능하게 연기를 하셨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혹시 영화 완성된 영화 안에서 이 점은 정말 잘 나왔다. 애드립 정말 재밌게 잘 나왔다. 아니면 촬영하시면서 이 애들이 정말 기억에 남는다라는 그런 장면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애드립 한 거, 너 정말 잘했다 생각하는 걸 꼽아달라는 거죠. 기억에 남는 거. 기억에 남는 거보다 저는 모든 애드립 장면에서 좀 재밌었던 건 뭐냐면 이게 애드립을 그 배역 안에서 그 씬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씬 목표 안에서 하는 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같이 이 젊은 배우들은 이게 이제 컨트롤이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번 작품을 하면서 재밌었던 거는 그 애드립을 감독님께서 찬찬히 들으세요. 일단 찬찬히 들어요. 뭐 10개, 20개가 애드립을 하면 찬찬히 들으시다가 정리를 해주세요. 이제. 그건 빼고 이건 없고 이건 없고 이건 빼고 하면 좋을 것 같아. 딱 하면 좋은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참 영화를 보면서 이 애드립을 우리가 했던 그대로 그 현장 분위기 그대로 이렇게 이 씬 안에 살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제 경험상 제가 했던 애드립을 쭉 보면 아 이런 느낌 아니었는데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감독님께 되게 놀란 거는 그런 그 젊은 감각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이게 편집이나 음악이나 이런 여러 개가 맞물렸을 때 그 씬이 이렇게 딱 재밌게 나오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되게 놀랐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하는 장난이나 뭐 우리끼리 하는 농담들을 감독님께서 다 이해하시고 거기서 정리를 해줘서 딱 나오는 게 이런 재밌는 씬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되게 할 말 있으세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혜원이가 그냥 시끄러우니까 가 이랬을 때 너 시끄럽다고 그러잖아. 전 그 대사 좀 마음에 들어요. 그 집에 가 그랬더니 너 집에 가래잖아. 그러니까 나는 아니거든. 그런 대사들이 감독님이 이렇게 정리를 해준 건데 되게 재밌었어요. 네. 배우들의 재치와 감독님의 어떤 놀라운 기억력이 합쳐져서 만들어낸 장면들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선물을 드릴 게 있어서 시간 관계상 한 가지 질문만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이쪽 사이드로 한번 가볼까요? 저기 이렇게 회색 옷 입으신 손을 드시는 관객분, 네, 마이크 전달. 그 뒤에 계신 분 죄송해요.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자기소개는 좀 생각하고요. 배우님들께 제목이 있는데요. 이 영화에서 크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 영화는 삶의 방향성이라던가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나의 고민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영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배우님들이 지금 안고 있는 고민이나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기준점이 되는 그런 게 궁금하고요. 제가 감독님 이번에 작품 보고 팬이 돼서요. 다음 작품 계획이 있으신지. 네, 일단 시간 관계상 감독님 대답을 혹시 일단 끝인사 때 해주실 수 있으면 같이 녹여주시고요. 일단 두 배우분들 질문을 분석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딱 부딪혔을 때 이 다음 단계로 어떻게 넘어가는지 그거에 대해서 선택을 할 때 기준점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셨죠? 네. 저는 굉장히 그쪽 너무 오버스러워. 저는 굉장히 직관적으로 생각해요. 딱 봤을 때 좋은 것, 딱 봤을 때 뭔가 거슬리는 것. 그러면은 거슬리는데 해야 한다면 이 거슬리는 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좀 되게 분석하는 편이고요. 네, 그래서요. 뭐 딱히 뭐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그거를 설명하기가 좀 뭐하네요. 굉장히 순간에 그 느낀 감정, 순간에 내 마음 상태에 좀 집중하는 편인 것 같아요. 이러고서 넘겨주시면. 네. 아니 근데 되게 좋은 자리인 것 같아요. 이런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질문들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우리가 살면서 어쨌든 그 큰 자기 기준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종교라든가 그런 종교인 것 같아요. 그런 예를 들면 뭐 그런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책도 많이 읽고 좋네요.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매일 아침에 이 묵상이라 그러죠. 이게 좀 뭔가 고민하고 그 조용한 시간을 보내는 그런 거에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꼭 그렇죠. 그게 저한테는 좀 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를 시작할 때 뭔가 좋은 글을 읽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목표를 잡으면 그 기분을 가지고 하루를 쭉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운동 밤에 해라 뭐 이런 얘기처럼 운동 밤에 하면 뭐 운동 능력도 더 좋아지고 잠도 잘 와서 도움이 된다 뭐 이런 것처럼 아침에 그 시간을 보내면 그 하루를 굉장히 쓰임새 있게 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하고 있는 거는 줄기차게 하고 있는 거는 그 매일매일 아침에 그걸 한다는 거죠. 매일매일 아침에 그걸 하면 그 하루를 굉장히 이 좋은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좋은 선택을 계속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아침에 그 좋은 기운을 계속 가지고 가는 거. 저는 그 이제 리틀 포레스트라는 작품을 하면서 기존이도 마찬가지지만 준열 오빠라는 이런 좋은 배우를 만나게 되면서 항상 드는 생각이 정말 다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정말 사람이 정말 이렇게 다른 삶을 살아가는구나 다들. 그러니까 너무나 각자의 삶을 산다는 거죠. 제 영화 리틀 포레스트를 보면서 제가 관객으로서 되게 좋았던 점이 혜원이의 삶의 시선대로 이렇게 흘러가지만 재하의 삶도 보이고요, 은숙이의 삶도 보이고 또 마지막엔 엄마의 삶이 너무 선명하게 보이는 것.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각자의 삶이 각자의 길이 있다는 그런 느낌이 참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런 질문들이 어떤 의도일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뭔가 자기만의 방법들이 다 그냥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영화로 따지면은 감자빵 레시피랄까요? 네, 그래서 나만의 것을 찾아서 그렇게 떠나는 삶의 여정이지.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런 질문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이미 좋은 선택들을 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되게 부끄러워하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뭐 심플하게 산다, 뭐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어떨 때는 이런 질문들을 본인에게 꾸준히 계속 하다 보면은 좋은 답을 얻을 거예요. 왜냐면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이 안 좋은 선택가 거의 없고 저 시간 다 됐나요? 네, 거의 다 되고 있어요, 사실. 네.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계속 이런 고민을 하고 삶에 자꾸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도 되게 좋은 선택을 하는 과정이고 기준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생각해? 저는 혜원이도 진짜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이게 방에 와가지고 촬영 끝나고 보면은 테리 씨도 고민을 엄청 해요. 내가 왜 그랬을까? 이거 이날 뭐가 안 됐고 잘 됐고. 근데 하고 나서 보면 너무 좋잖아요. 이게 밀방에서 이거 맞아.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좋은 질문과 답변을 듣느라 시간이 지금 훌쩍 갔는데 저희 모두 지금 합심해서 빨리 끝내야 될 일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오늘 깜짝 선물로 저희가 준비한 것이 리틀 포레스트 인물들이 담긴 판넬을 선물로 드릴 건데요. 지금 배우분들이 자리 번호를 지목하셔서 그분에게 드릴 거거든요. 각각 준비를 해주시고 일단 김태리 배우님은 여기에다 사인을 하시면서 A부터 S까지 1번부터 24번까지 번호가 있어요. 한 분을 지목해 주실까요? A부터 S, 1부터 24번까지 번호가 있습니다. 배우님 도와주세요. 빨리 하셔야 되거든요. 지금 저희가 빨리 퇴장을 해야 되는 시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네. S5번 계세요? 네, 이따가 티켓 지참하셔서 이쪽에서 받아가시고요. 있으신 거죠? S5번 관객분? 네네네. 알겠습니다. 사인 김태리 배우님 해주시고요. S5번 분께 저 판넬 드릴 거고, 또 하나 농부 회원이 환하게 웃는 이 모습도 드리겠습니다. 김태리 배우님 좌석 하나 더 지목해 주셔야 돼요. A부터 S까지 1번부터
네, 있으세요? 네, 이따 이 판넬 꼭 받아가시고요. 이번에는 류준열 배우님, 재하가 과수원에서 열일하고 있는 사진이 인쇄된 판넬 드릴 텐데요. A부터 X, 1번부터 24 한 번만. 알려 13번 맞나요? 있나요? 저기 손 드신 분 있는 거죠? 네, 이따가 여기서 받아가시고요. 티켓 꼭 지참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 분의 모습이 전부 담긴 하나의 사진이 있거든요. 임신혜 감독님의 번호 한번 지목해 주시죠. G9 G열 9번. B요, B? D열 9번 같은 분 계세요? 네, 이따가 사인 보고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티켓 추천 반드시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지금 사인을 하시는 와중에 긴박한 마지막 인사를 부탁드려서 죄송하지만 저희가 마지막 인사는 또 한마디씩 들어야 하기에 오늘 오신 관객 여러분들 자리 받으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영화에 대한 좋은 입소문 많이 부탁드리고 그리고 류준열 배우님부터 오늘 오신 관객분들께 끝인사 한 말씀씩 해주실까요? 하지마. 오늘 질문과 이런 시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또 기존의 기자님들이나 뭐 이렇게 빠른 GV보다도 되게 여유 있고 또 되게 고민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영화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거리도 던져줬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뿌듯하고 기분 좋습니다. 계속해서 본인에게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고민하면서 여러분들의 작은 숲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너무 즐거웠고요. 제가 말을 잘 못해가지고 좀 답변이 부족했다면 너무 죄송하고 다음 기회에 만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있으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아까 뭐 전주에서 오시고 대구에서 오시고 그 비단 서울뿐만이 아니라 미국? 중국? 네, 너무 예, 홍콩 예, 정말 너무 먼 곳에서 많이 와주셔가지고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주말 이 소중한 시간에 이 영화를 보고 이 토크를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이미 리틀 포레스트를 찾으신 것 같아요. 그만큼 그 여러분들의 삶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서 이 숲에 들어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멋진 끝인사 감사합니다. 오늘 관객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